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코딩의 엘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멋있는 반응형 유튜브 웹사이트를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저의 지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요 정도 정적인 웹사이트는 이제 금방 쉽게 뚝딱 식은 죽 먹기로 만드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강의를 위한 준비물은 제가 HTML 강의 시간 때 여러분들께 드린 선물 안경을 잘 장착해서 오시고요. 그리고 CSS 시간에 내드린 숙제를 통해서 손가락으로 익힌 이 CSS 기술들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제가 익스텐션 10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이맷 강의편에서 제가 깜빡하고 알려드리지 않은 익스텐션 1가지를 더 알려드렸어요. 그럼 모든 아이들을 설치하시고, 그리고 지난 헤더편을 아직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도 해보시고 다시 여기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헤더편에서는 우리가 데스크탑 모드를 먼저 만들고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모바일 버전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우리가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장해서 반응형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거예요.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 퍼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을 할 때, 웹사이트를 만들 때 항상 먼저 모바일을 고려해서 그 뒤에 어떻게 더 반응적으로 커다란 브라우저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만들어 볼 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헤더가 있고 비디오 플레이어 버전이 있고 아래는 비디오에 관련된 정보들과 이렇게 스크롤링을 하게 되면 비디오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타이틀은 이렇게 두 줄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세 줄로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의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면 이렇게 유동적으로 컨텐츠가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재배치가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보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먼저 혼자서 만들어 보신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셔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게 더 나은지 생각하면서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 다음에 나갈 힌트까지만 보시고 본인 스스로 만드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고요.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아직 안 오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만 보시고 영상을 끈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든 전반적인 기능과 구조,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조금 계획을 세운 다음에 구현으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반응형으로 만드실 때는 너무 많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보다, 즉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전혀 다른 레이아웃을 만드시는 것보다 최대한 컨텐츠가 유동적으로 쭉 늘어지게 만들다가 정말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일 때 그때 한번 끊어서 레이아웃을 최소한으로 바꿔주는 게, 재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너무 많은 미디어 쿼리별로 레이아웃을 다르게 작성해 버리시면 개발할 때도 힘들고 유지보수할 때도 힘들고 또 나중에 사용자가 깜짝 놀라죠. 너무 많은 재배치를 일어나는 것은 사용자가 쓰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으로 변경 사항을 줄이셔서 반응형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 볼 사이트는 총 2가지인데요. 화면이 이렇게 작을 때와 조금 화면이 커졌을 때를 나누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양새를 보면서 어떻게 커다랗게 가장 큰 단위로 나눠 볼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저는 크게 총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헤더 하나, 비디오 플레이어 하나, 그리고 비디오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아이 하나, 다음에 재생될 목록들 하나. 그 이유는요, 이 데스크탑에서도 이렇게 헤더 하나, 비디오 플레이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정보가 왼쪽에 들어가 있고 다음에 재생될 비디오 목록이 오른쪽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각각 나눠서 한번 해보시고요. 안에 세부적으로도 한번 여기 상자 안에서 해보실까요? 네, 저는 크게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디오 메타데이터가 들어있는 박스 하나, 액션 버튼들이 들어있는 거 하나, 그리고 채널 정보가 들어있는 거 하나. 네, 여기 상자 안에서도 해시태그가 들어있는 거 하나, 그리고 타이틀 박스 하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정보 하나,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고요. 이 타이틀도 이렇게 총 2개로 나눠져 있죠. 타이틀과 버튼 하나. 이런 식으로 점점 나눠볼 수 있고, 액션 버튼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본인 스스로 해보실까요?
그리고 채널 정보도 이미지 하나, 그리고 이렇게 글자가 2개 묶여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준비하셔도 좋지만 만약 여러분들 옆에 스케치북이나 종이가 있다면 와이어 프레이밍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디자이너가 이렇게 상세하게 디자인을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잡아 나갈지 좀 구조를 크게 나누어서 박스 단위로 이렇게 와이어 프레이밍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디자이너도 이렇게 헤더하고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고 좀 더 정보가 들어있는 박스로 나눈 다음에 정확하게 로고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 로고가 들어가고 타이틀 하나, 그리고 액션 버튼들 2개, 그리고 컨트롤, 비디오 컨트롤들이 하나가 있고 해시태그 여기 하나, 타이틀 하나, 그리고 버튼 여기 하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액션 버튼들 총 5개,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구조를 잡는 것을 와이어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한번 레이블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이 각각의 큰 박스를 뭐라고 부를 건지, 그리고 이 작은 박스를 뭐라고 부를 건지,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들을 어떻게 이름을 만들 수 있을지 이 정도까지를 준비하시면 HTML에서 마크업을 하는 것은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하셔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제가 강추해 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빠른 속도로 HTML부터 마크업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중요한 준비물을 잊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MDN, HTML Elements Reference 사이트를 준비하셔서 하다가 모르는 태그가 있다면 찾아가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폰트 오썸 사이트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컬러 툴을 이용하셔가지고 디자인적인 감각이 없으셔도 이렇게 색깔을 고르면 배경으로는 뭘 써야 되는지, 그리고 액센트 컬러로는 내가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요구하는 정말 중요한 버튼은 어떤 색깔로 강조해야 되는지 이렇게 조금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 컬러 팔레트 툴을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구글 폰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폰트를 한번 써볼 건데요. 이번에는 저는 로보토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물 잘 준비해 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프로젝트 안에 유튜브 모바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인덱스 HTML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해주시면 되고, 바디 안에는 총 커다랗게 4개의 상자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상자 먼저 커다란 애들 위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가 들어있는데 헤더 옆에는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죠. 이 비디오 플레이어는 우리가 섹션 안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최대한 세멘틱 태그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밑에는 바로 비디오에 관련된 정보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섹션 안에는 정보, 인포가 들어있고 그 옆에는 up next라는 또 다른 섹션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4개의 상자가 나누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헤더에서도 이제 많이 해보셔서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로고 들어가는 거 하나, 아이콘 들어가는 거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이콘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 폰트 오썸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여기 제가 만든 사이트에서 쓰여진 아이콘들은 아래 정보란에 제가 넣어 놓을 테니까요. 이거 복사하셔서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빠르게 헤더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총 로고 박스가 있고 그 옆에는 아이콘즈라는 박스가 있죠. 이거를 넣어 보시고 아이콘 안에는 우리가 복사한 아이콘 하나와 그리고 타이틀, 스판을 이용한 타이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즈 안에는 총 2개의 아이콘 있죠. 이것을 UL 태그를 사용하셔서 LI, 앵컬 태그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div을 이용해서 버튼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자유. 일단 저는 아이콘을 일단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헤더가 완성이 되었고요. 주석을 넣어서 우리가 알아보고 싶도록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비디오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으니까 MDN 사이트에 가서 한번 어떻게 쓰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디오로 검색하시면 이미지와 멀티미디어 안에 비디오라는 태그가 들어있죠. 여기에서 비디오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비디오 태그를 이용해서 컨트롤스라는 속성 값을 쓰면 이렇게 컨트롤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공짜로 기능들이 구현되어져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 보시면 속성 값들, 오토 플레이가 되는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걸 쓸 수 있을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제일 아래로 가셔서 이 비디오 태그를 쓰는 게 안전한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다행히 비디오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컨트롤즈도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하게 지원이 된다고 확인할 수가 있네요. 확인한 다음에 비디오 태그를 쓰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비디오 태그를 이용하시고요. 우리가 링크할 것은 인터넷에 있는 비디오의 링크를 넣으셔도 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로컬에 있는 비디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비디오를 한번 넣어 보세요. 네, 저는 이렇게 비디오 파일을 넣어 놨는데요. 여기서 소스에 비디오 폴더 안에 비디오 mp4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네, 비디오 태그 안에 오토 플레이를 한번 쓰게 되면 그럼 이렇게 비디오가 자동적으로 재생이 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쓰려고 했던 컨트롤즈를 쓰게 되면 이렇게 공짜로 컨트롤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HTML5에서 지원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비디오 플레이어가 끝났습니다. 너무 쉽나요? 사기 같나요? 이렇게 가능한 태그를 찾아서 이렇게 해보는 사람과 어떤 게 존재하는지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물론 현업에서 쓸 때 우리 입맛에 바꿔서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경우라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시게 되면 이런 컨트롤즈를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엄청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번 편에서는 우리 HTML5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컨트롤즈를 그냥 무료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들어 볼 것은 비디오 인포메이션 박스인데요. 이 인포메이션 박스에는 어떤 게 있죠? 총 3개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큰 박스를 3개로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포메이션 안에는 비디오에 메타데이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액션 버튼들이 들어있는 거 박스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채널 정보가 들어있는 게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박스로 나눠져 있죠. 메타데이터 안에는요, 해시태그가 있는데 모양새를 보안히 리스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해시태그즈라는 걸 넣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타이틀이 있어요. 근데 타이틀뿐만 아니라 버튼도 있으니까 타이틀 앤 버튼 이런 식으로 해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얼마나 받는지 뷰즈가 따라 나오죠. 이렇게 박스가 3개가 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리스트 아이템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3개 안에 한번 태그들을 만들어 보세요. 총 3가지의 태그들을 만들어서 넣어봤고요. 자, 타이틀에는 스판에 타이틀이 있고요. 이 타이틀 안에는 타이틀은 제가 원하는 대로 넣었고요. 타이틀 옆에는 버튼이 있었죠. 버튼 안에 보시면 more 버튼이죠. more 버튼 안에는 아이콘을 넣으시면 돼요. 네, more 버튼 안에 이렇게 아이콘을 넣어봤습니다. 자, 내용이 많으니까 이 타이틀은 조금 가리고 타이틀과 more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박스 views 안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봤나라는 정보가 들어가는데요. 얘도 그냥 텍스트이기 때문에 스판을 이용해서 views를 쓰시고 원하시는 대로 쓰면 되죠. 1 million views 가능할까요? 원만 쓰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작성한 거 뭐 요 정도면 무난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네요. 버튼 이거 현실인가요? 자, 액션 버튼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이렇게 미리 작성된 거는 이렇게 좀 가리셔서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리스트 아이템 안에는 버튼이 들어있고요. 다 클릭이 가능한 아이들로 만들고 싶잖아요. 이거를 5번 일단 반복해 보고요. 이 버튼 안에는 아이콘과 스판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제공한 아이콘들을 복사하셔가지고 하나하나씩 넣고 글자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아이콘과 타이틀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타이틀이 들어가 있고 아이콘은 아직 안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가 헤더에 아직 링크들을 다 안 걸어줘서 그래요. 일단 확인하고 싶으니까 폰트 오썸을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에서 복사해서 한번 붙여 넣어 볼까요? 복사해서 넣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콘들이 원하는 대로 잘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들이 채워지고 있네요. 진짜 못생겼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된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숨기셔가지고 커다란 그림을 보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석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정보로 넘어갈 건데요. 채널 안에는 제일 왼쪽에 채널에 관련된 메타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subscribe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박스로 나눠 있고요. 메타데이터에는 총 이미지 하나와 그리고 이렇게 이름과 subscribers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아바타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이미지라는 폴더를 추가하셔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이미지를 복사해 주세요. 네, 저는 저의 아바타 이미지를 이렇게 복사해 놨고요. 이 메타데이터 안에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아바타를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는 채널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각각 총 2개의 스판이 있어요. 하나는 이름과 그리고 다른 스판 하나는 subscribers 숫자가 나오는 거죠. subscribers 이렇게 해주시고 이름과 subscribers 작성해 볼까요? 여기까지 한 거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네, 아바타도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정보도 잘 완성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subscribe는 사실 버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subscribe는 버튼이니까 div 대신에 우리가 버튼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ubscribe라고 적으면 되죠. 이 대문자로 변환하는 것은 CSS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두고 넘어갈게요. 이제 액션 완성, 그리고 채널 정보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채널 디스크립션이라고 적어 놓을까요? 자, 완성. Up Next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p Next에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Up Next라는 타이틀이 있죠. 그래서 스판을 이용해서 타이틀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아이들이 반복해서 리스트 아이템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UL 태그를 이용하면 되고 li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다. li는 각각 우리가 up next의 아이템이라고 부르자. 이것을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만큼 반복해서 넣으면 되는데 일단 저는 3개의 아이템을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안에는 이미지 태그가 하나 들어가고 그 옆에는 우리가 information이라는 박스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옆에는 버튼이 하나 들어가는데 more 버튼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붐 이러면 3개가 완성이 되는데 이미지는 여기 여러분들 쓰시고 싶은 썸네일을 넣으셔서 여기에다 링크를 걸어주면 되겠죠. 이제 복사해서 넣은 아이들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인포메이션 안에는 이제 뭐가 있죠? 타이틀 하나, 그리고 채널 이름 하나, views 얼마나 많이 봤는지 각각 3개가 있죠. 즉 스판 태그를 이용해서 타이틀 하나, 스판에 있는 채널 이름, 그냥 이름이라고 할게요. 이름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스판을 이용해서 views 3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내용 한번 채워보시고요. 자, 내용을 채워봤고 more 버튼에는 또 폰트 어썸에서 복사한 아이를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2번, 3번 반복해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제 드디어 내용들을 다 채워 넣었는데요. 나중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들은 다 동적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이때까지 작성한 거 확인해 보면 얼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크업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얘를 진짜 이쁘게 만들어 볼 거예요. CSS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리가 지난번 했던 구글 폰트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저는 로보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만들 CSS 파일도 만드셔가지고 여기 한번 그대로 링크 해볼까요? 이제 스타일 CSS 파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기다가 링크를 한번 걸어볼게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죠? 이거를 일단 여기에 남기고, 자, 본격적으로 아이템 하나하나를 꾸며주기 전에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쓰이는 색깔들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것들을 변수로 잘 정의하셔서 일일이 매뉴얼하게 다 쓰는 것보다, 나중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바꾸는 것보다 이렇게 변수를 정의해서 쓰면 좋다고 지난 헤더 시간에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 색깔들은 뭔지, 전반적으로 패딩이나 이런 사이즈들은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그리고 폰트 사이즈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쓰는 것들을 잘 정의하셔서 조금 더 컨시스턴하게,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 컨시스턴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대충 디자인이나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 사이트를 보면 하얀색이 있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하얀색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위주의 아이들이 있고요. 블루, 파란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도 있죠. 그 다음에 그레이가 다크 색깔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컬러가 있죠. 네, 똑같은 그레이 색이라고 해도 이렇게 조금 진한 거 그리고 연한 색깔 두 개가 나눠져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따라하고 싶은 사이트는 구글 익스텐션즈에 보면 컬러 피커라는 툴이 있어요. 그 툴을 이용하면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색깔들을 훔쳐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색깔들을 좀 정의해 봤고요. 이렇게 사이즈도 보시면 이렇게 양옆에 패딩을 좀 일정하게 놓고 싶은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이드 패딩을 지정해 줍니다. 12픽셀로 아바타 같은 이런 사이즈 요거 드림코딩 여기 아이콘에 들어가는 사이즈도 우리가 미리 지정해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우리가 지정해 주면 좋은데 네, 저는 제일 큰 사이즈, 중간,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픽셀을 쓰는 것보다 또 반응형 유닛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태그에는 우리가 패딩을 기본적으로 주지 않고 말진도 우리가 빼버리고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도 우리가 패딩이나 마진을 줬을 때 그것이 포함되어서 사이즈가 결정되도록 볼더 박스라고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정의해 놓고 시작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바디에서도 우리가 폰트 패밀리를 로보토로 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준비해 놓고 이제 헤더부터 진행해 볼 건데요. 헤더는 우리가 태그를 썼으니까 태그 선택자를 이용해서 헤더야, 너는 이제 플렉스박스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Justify Content를 이용해서 스페이스 between을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페이스가 양옆에 똑똑 붙어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패딩은 우리가 미리 정의한 변수를 이용해서 패딩 넣으시고 사이드 패딩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그냥 패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세부적으로 정의해서 쓰는 게 좋긴 한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패딩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이제 헤더에 백그라운드 색깔을 한번 줘볼까요? 우리가 정의한 블랙을 써서 그런 글자가 안 보이죠? 색깔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의한 화이트 컬러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우리가 헤더에 로고를 조금 크게 만들고 싶은데요. 헤더 안에 로고 클래스 선택자를 쓰셔서 폰트 사이즈를 large로 한번 해볼까요? large.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나타내 줄 수 있고요. 헤더 안에 로고 안에 있는 I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튜브의 상징 빨간 색깔로 바꿔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서치 아이콘이 너무 딱 붙어 있잖아요. 얘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헤더 안에 있는 아이콘즈 안에 골라서 얘를 조금 마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right. 그리고 똑같이 패딩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패딩이 들어갔죠. 헤더 완성. 이제 비디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는 우리가 먼저 이 비디오의 아이템을 좀 반응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반응형이 아니죠. 우선 비디오의 플레이어에 있는 비디오를 한번 반응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템을 반응형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에 맞게 딱 100% 전체 꽉 채워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커져버리면 이 브라우저 전체를 다 차지해서 아예 아래에 있는 아이템들이 보이지가 않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제한을 주고 싶어요. 제한을 주고 싶을 때는 max width를 쓰셔서 너가 최대로 커질 수 있는 아이는 딱 여기까지야 라고 이제 경계선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커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에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너무 이렇게만 보이면 좀 덜 반응형 같으니 플레이어의 컨테이너를 조금 더 반응형으로 바꿔볼게요. 플레이어를 일단 아이템을 중간으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Center. 그러면 이렇게 중간으로
딱 맞게 있다가 점점 커지면서 공간이 이제 여유로워지면 중간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조금 커졌을 때 너무 하얘니까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블랙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비디오를 스크롤링 했을 때 딱 위로 붙여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한 곳에 고정되게 하려면 바로 어떤 걸 써야 되죠? 네, 포지션 스티키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스티키를 쓰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안 되는 게 보이죠?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패닉 하시지 마시고 포지션을 쓰게 되면 어디로 포지션을 할 건지를 좀 힌트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얘야, 너는 스티키가 되면 위에다가 딱 붙어 있어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링이 되면 포지션 지로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보이죠? 플레이어 완성!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수 CSS를 쓸 때는 우리가 모든 아이에 있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쵸? 아이 중에서도 로고 안에 있는, 그리고 로고라도 헤더 안에 있는 로고 중에 아이만 골라서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반복적으로 헤더를 여기에 붙어서 쓰는데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때 탄생한 게 사스와 레스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사스나 레스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헤더 안에 이렇게 로고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밑에 아이콘즈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묶어서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코드 양을 줄여줍니다. 이제 리액트를 쓸 때는 포스트 CSS라는 아이를 함께 써서 모듈화해서 사용해 나가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먼저 배우시는 것보다 이런 순수 CSS를 쓰면서 얼마나 힘든지, 왜 그런 아이들이 탄생했는지를 조금 몸소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순수 CSS로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그런 아이들을 갈아타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비디오 인포로 넘어가 볼 건데요. 우선 얘네들이 너무 화면에 붙어 있으니 우리 인포라는 클래스 자체에 패딩을 한번 줘볼 건데요. 똑같이 우리가 정의한 패딩을 이용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쏙쏙 패딩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해시태그로 넘어갈 건데요. 해시태그는 이렇게 한 줄에 작게, 글자가 작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해시태그한테 뭐라고 해야 되죠? 야, 너는 이제 플렉스박스고 폰트 사이즈는 좀 작은 걸 쓸 거야. 스몰. 색깔은 좀 작은 걸 쓸 건데 일단 변수로 정해된 거 블루. 이렇게 하면 이쁘게 됐죠? 그리고 해시태그 안에 있는 li 아이템인가요? li 아이템을 간격을 좀 주도록 할게요. margin right에 우리가 정의한 패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패딩이라는 말이 조금 미스리딩한데 이거는 나중에 용도에 맞게 다시 다양한 변수를 정의해서 각각 알맞은 스페이싱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디스크 모양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리스트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디 밑에다가 unordered list 아이템은 리스트 스타일을 없애줘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디스크 모양이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하게 되면 모든 웹사이트에 있는 해시태그 클래스에 이런 아이들이 적용이 되니까 원래라면 info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 안에 있는 해시태그에만 적용하는 거죠.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를 최대한 작게 해서 적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너무 괴롭다. 타이틀 앤 버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타이틀을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과 버튼의 관계를 보아하니 얘도 플렉스박스인 것 같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박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오른쪽으로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선 타이틀을 한번 볼 건데요. 이 버튼 안에 있는 타이틀은 일단 폰트 사이즈를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미디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디움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자, 우선 우리가 이 버튼을 이쁘게 만들어 볼 건데요. 브라우저 자체에서 꾸며주는 버튼의 속성을 조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과 그리고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아이들도 조금 없애볼게요. 버튼과 버튼이 포커스 되었을 때 우리가 설정 값을 좀 없애볼 거예요.
border, 경계선을 일단 없애주고요. 그리고 패딩도 0은 이미 이전에 앞에 글로벌 스코프에서 지정이 됐으니까 컬서를 우리가 포인터로 한번 바꿔보고요. 아웃라인도 우리가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버튼의 모양이 없어진 게 보이시죠? 네, 이 정도 세팅을 해놓고, 자, 우리가 타이틀은 원래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 이 타이틀이 원래는 2줄 이상 안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고정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니까. 구글에서 CSS 라인 클램프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MDN 사이트에 가시면 컨텐츠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이그젬플에 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같이 써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 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도 3줄이 나오는데 아까 복사한 걸 붙여 넣으시고, 우리는 3줄이 아니라 2줄로 이렇게 제한하고 싶으니까 2줄로 하게 되면 이렇게 닷닷닷으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2줄로 제한적으로 표시되는 게 나오죠. 이제 2줄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 버튼을 눌러야 원래 총 타이틀이 다 나오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타이틀과 버튼 사이에 좀 간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 버튼이 중간에 있기보다는 여기 타이틀 제일 위쪽에 매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타이틀에게 margin right을 써서 스페이스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에 more 버튼을, 이 버튼이 여기 위로 올라오게 하려면 이 버튼의 간격 자체가 하이트 자체가 이렇게 꽉 차면 되겠죠. 그래서 높이 하이트를 100%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걸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아래 views를 조금 작게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 HTML을 봤더니 약간 좀 쓸데없는 박스가 낭비되고 있어요. 사실 div는 여기서 필요 없고 스판을 바로 정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fo 안에 있는 views 안에 폰트 사이즈를 스몰로 한번 해보고요. 네, 그리고 색깔은 약간 그레이 색상이었죠. 그래서 다크 그레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스타일링이 되었어요. 자, 이제 액션으로 넘어갈 건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약간 걱정 중인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새벽에 영상을 만들고 있어서 목소리도 약간 잠겼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재밌는 이 액션 버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모양새를 보아하니 플렉스 박스를 써서 얘네들을 묶어서 이렇게 아이템을 정렬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오시죠? 우리가 액션 태그에게 액션들아, 너네들은 이제 플렉스 박스야 라고 말해서 옆으로 정렬해 줍니다. 간격을 골고루 넣고 싶죠? 그래서 같은 중심축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이용해서 스페이스를 넣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액션의 버튼들도 플렉스 박스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액션스 안에 있는 버튼들에게도 너네는 이제 플렉스 박스야 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플렉스의 디렉션은 컬럼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위로, 텍스트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폰트의 사이즈는 스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그리고 지금 액션스가 너무 위아래로 붙어 있으니까 액션 자체에 말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패딩을 넣고 양옆에는 이렇게 없애주고요. 그리고 아이콘과 지금 텍스트가 너무 붙어 있죠. 그래서 버튼 안에 있는 I 아이템에게 패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에게 margin 버튼을 패딩을 넣게 되면 너무 많은 패딩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이 패딩, 지정된 패딩에 반만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calculation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패딩의 사이즈의 반만, 2개로 나눈 사이즈로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6에서 2로 나눴으니까 8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아이콘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정말 좋은 팁이 있어요. 말진은 위아래로는 지정하지 않고 양옆에를 오토로 작성하게 되면 아이템들이 이렇게 중간에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진 버튼을 이걸 마진 쓴 다음에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0을 얘가 버튼이 오버라이팅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콘의 크기를 조금 늘리고 싶은데요. 폰 사이즈에서 아이콘의 사이즈를 우리가 지정된 것보다는 이렇게 나중에 16픽셀 정도로 할 건데요. 이것도 아이콘 사이즈로 정의한 다음에 쓰면 좋겠죠. 그리고 색깔은 다크 그레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붐 이렇게 이쁘게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여기 아이콘 중에서도 사용자가 좋아요를 눌렀으면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싶은데요. 이때는 여기 아이 클래스에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만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아이에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그러면 이렇게 액티브라고 지정된 아이들만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드디어 채널 정보를 꾸며볼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다 한 줄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상위 컨테이너인 채널을 디스플레이 플렉스 박스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채널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 박스들, 요 아이들을 또 플렉스 박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 부분도 디스플레이 박스로 만들어 주죠. 그러면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메타데이터 안에 이미지 태그를 이용하셔서 너비를 우리가 지정한 아바타 사이즈로 지정해 주시고요. 높이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얘 박스랑 subscribe랑 간격을 줘야 되죠. 그래서 justify content를 이용하셔서 space between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고요. 이 이미지는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미지에 우리가 동그랗게 만들 수 있는 건 border radiu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를 주게 되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되죠. 5%를 주게 되면 모서리만 이렇게 조금씩 이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50% 하면 결국 동그랗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타이틀과 subscribers를 양 위아래로 넣어야 되죠. 네, 그래서 채널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 안에 있는 인포 박스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박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는 플렉스 디렉션은 컬럼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위아래로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 이미지와 아이들을 중간으로 수직적으로 정렬하고 싶죠. 그래서 메타데이터 안에 있는 얼라인 아이템즈를 이용해서 센터로 맞춰줍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됐고요. 이 타이틀과 이 subscribe 글자들을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글자들을 이제 꾸며줄 거예요. 인포 안에 있는 이름을 폰트 사이즈를 우리가 정의한 미디움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subscriber 부분은 폰트 사이즈의 스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우리가 그레이 색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다크 그레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쁘게 되었죠? 이 subscribe 버튼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 subscribe 버튼은 다 대문자로 작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채널 안에 있는 subscribe 버튼은 우리가 텍스트 트랜스폼을 쓰셔가지고 다 대문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uppercase. 그럼 이렇게 다 대문자로 표현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subscribe 색깔은 우리가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red.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미디움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이뻐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보더가 있었죠? 이런 경계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채널에서 border, 탑과 버튼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1픽셀의 솔리드 스타일의 색깔은 우리가 정의한 다크 그레이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위에 생겼고 아래에도 버튼으로 바꿔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크 그레이가 아니라 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네, 맞네요. 라이트로 한번 바꿔서 바꾸면 이렇게 볼더가 이쁘게 위아래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요. up next. 이거 마지막인데 이것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근데 메타데이터나 액션스나 채널들이 다 인포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조금 안전빵으로 놓으려면 이렇게 인포를 달아서 액션들도 그냥 액션들 말고 인포 안에 있는 아이들만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제 정말 up next로 넘어갈 건데요.
우선 up next에 사이드 패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옆으로 붙어 있죠? 그리고 up next의 타이틀을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쁘게 꾸며 볼 건데요. 여기서 타이틀의 사이즈를 스몰로 바꿔주고, 스몰 너무 작나요? 미디움. 그리고 컬러를 다크 그레이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마진도 한번 넣어볼까요? 마진 보텀. 패딩은 너무 크니까 반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타이틀이라고 지정한 스타일이 이 제일 위에 있는 타이틀 뿐만 아니라 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아이템에 들어있는 타이틀까지 꾸며주는 게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 업넥스트라는 박스에 바로 그 안에 바로 들어있는 자식에게만 꾸며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 노드 셀렉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만 이렇게 꾸며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이 up next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을 각각 꾸며볼 건데요. up next에 있는 아이템들을 먼저 디스플레이 플렉스 박스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양옆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아이템 안에서도 그림 하나, 그리고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 하나, 인포 하나, 그리고 몰 버튼 하나, 이렇게 각각 어느 정도 골고루 분배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한 35% 정도, 이 글자는 60% 정도, 몰 버튼은 한 5% 정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골고루 분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렉스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아이템 안에는 이미지, 인포, 몰 버튼 이렇게 총 3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플렉스 박스를 써서 줄어들 때나 늘어날 때는 각각 1로 지정하고 베이시스를 35%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포는 우리가 60%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몰 버튼은 5% 이렇게 지정해서 만들면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이 이미지 자체가 아직 반응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이 이미지를 일단은 박스 안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라는 거 안에 한번 넣어 보고요. 얘도 이미지로 한번 바꿔서 만들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미지의 width를 100%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태그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네 3개의 아이템들을 각각 컬럼 형태로 정렬할 건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게 up next의 아이템 안에 있는 info 아이들을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바꾸셔서 어떻게 해야 되죠?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자동으로 정렬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얘네 타이틀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요. 여기 인포 박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패딩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up next의 인포 안에 여기 들어갈 때 패딩을 준 게 없는데 지금 패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일 위에 보면 비디오 인포라는 섹션 이름이 인포죠. 그래서 우리가 인포를 작성할 때 제일 위에서 패딩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CSS와 모듈화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포스트 CSS를 쓰면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줍니다. 우리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포를 바디 안에 바로 안에 들어있는 것만 이렇게 패딩을 줄게요. 그러면 이 up next 안에 들어있는 인포에는 패딩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미지 바로 옆에 margin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margin right. 그래서 붕 이렇게, 네,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이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템 위아래로도 조금 margin을 한번 주고 싶은데요. up next 아이템에 margin 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패딩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형으로 왔을 때 쭉쭉쭉쭉 늘어나고, 이렇게 어느 순간 오면 이렇게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순간들 있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up next를 오른쪽으로 배치하고 싶어요. 그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나누기 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 부분을 info라는 상자 안에 담아 놓고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up next는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우리가 태그에 잘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컬럼 형식으로 오다가 화면이 늘어나는 순간 우리가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로 다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따로 놓는 것보다 일단은 우리가 정렬하기 편하게 상자 안에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info and up next라고 한번 지정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는 이 info와 up next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만들고 플렉스의 디렉션이 어떻게 가야 되죠? 바로 컬럼으로 가야 되죠? 자, 이제 여기서 미디어 쿼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미디어가 스크린이고 그리고 min width가 768픽셀 정도일 때, 즉 화면이 768픽셀 이상일 때 여기에 정의된 아이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info and up next의 박스를 디렉션을 바로 low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크면 이렇게 각각 양옆에 배치되는 게 보이시죠? 마진을 bar 패딩을 좀 주고 양옆에는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하셔도 어느 정도로 반응형으로 이렇게 작아지면 내려가고 점점 커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새벽에 촬영하고 있는 거라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셔서 더 깔끔하고 이쁘게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다르게 규정해서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만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까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타이틀이 나오고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뿅뿅 버튼이 돌아가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main.js를 만드셔서 여기 HTML에 스크립트를 연결해 보세요. 여기서 main.js에서는요, 제가 info 메타데이터 안에 있는 more 버튼을 여기 more 버튼에 할당하고요. 그리고 타이틀을 여기 타이틀 변수에 할당했어요. 그래서 more 버튼이 클릭이 되면 more 버튼의 클래스를 클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토글하고 또 타이틀의 클래스를 클램프 하라는지 안 하는지를 토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정해야 되는데요. HTML에서요, 타이틀에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클램프라는 클래스를 할당했다가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클램프를 빼줄 거예요. 그러면 스타일에서 원래는 그냥 클램프가 없을 때는 얘네들이 적용이 전혀 안 되어 있다가 타이틀이 클램프가 되면은 할당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클램프라는 클래스가 생기면 그때 이제 이렇게 클램프 해줄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는 클램프가 됐다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토글링이 되면서 더 이상 두 줄로 제약사항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버튼도 복사하셔가지고 이 버튼이 클릭 되었을 때만 우리가 한번 뿅 돌아서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변하는 것은 트랜스폼을 쓰시면 됩니다. 트랜스폼은 포지션을 바꾸던지 스케일을 바꾸던지 로테이션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로테이시죠. 로테이트를 180도, 180디그리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이렇게 로테이션을 바꾸게 되면 클릭했을 때 위아래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만 바뀌면 너무 재미없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작은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 애니메이션은 트랜지션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애니메이션도 하려면 진짜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한 다음에 제가 다시 애니메이션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션은 우리가 어떤 걸 트랜지션 할 건지 정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트랜스폼이에요. 우리가 이걸 바꾸는 거를 트랜지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300ms 동안 easy in and out을 이용해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뿅, 뿅, 뿅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만 끝내지 마시고요. 아이콘들도 더 많이 넣어보시고 또 다른 기능들도 추가해보시고 정적인 웹사이트에 익숙하시다면 유튜브 API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와서 더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에 몽롱한 상태에서 만드느라 아직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요. 부족하거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코멘트로 남겨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어땠나요? 이제 HTML과 CSS 정도는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만들 수 있으신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제 프론트엔드 강의를 들은 전후로 얼마만큼 상승되었는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아래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조금 더 다른 실전 연습을 준비해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하면은 더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본인 스스로 해보시고 우리는 정말 다음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 everyone!